있는 편이에요? 전혀 없죠? 없어요. 운동 안 한 지가 얼마. 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 생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개원 교수였나 뭐였나? 예, 하여튼 박진영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자,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수련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무섭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재밌네. 아이고. 우리 집에 내려가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유, 매번 이렇게 나오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우리 저 두 분의 오늘 정치생쇼 명패널. 예,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구로동 대마시아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드렸는데, 바로 여기가 벙커원 교회, 네, 스튜디오 벙커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은영 수장님부터. 정신이 지금 얼얼해가지고. 야, 진짜 오랜만에 타보니까. 예. 아유, 옛날 생각나시죠? 네. 예, 옛날에. 요쪽 급커브 부분이 아주 급커브야. 상당히 급커브야. 여기 저 백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저 우리, 그, 김용민 TV가 제작되고 있는 스튜디오 벙커원 교회. 여러분,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대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이제, 우리 밑에 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주소 클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0에서 60명 정도 아주 모여가지고, 네. 뭐 공연이나 북 콘서트, 뭐 파티 대관 이런 거. 파티도 좋습니다. 여기 예. 딱 느낌은 이 파티 분위기예요. 네, 뭐 저기 뭐 그 생리잔치도 좋고, 예. 딱 좋네요. 이른바 생파도 생파. 가능한 네,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치 생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우리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을 좀 소상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또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네네네. 또 화제의 인물도 모시는 한 분 더 모셔서 진행해가지고 한 분 더 여기 타고 내려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사실 100kg 넘어가면 위험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안 탑니다. 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100kg 안 되는 분 중심으로 저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지난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제 결국 당대표 후보로 등록이 됐고요. 박지원 씨도 어떻게든 한번 넣어보려다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네. 예. 아니,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 박지원 씨 얘기. 그러니까 그게 접수를 시키려고 했다는 시도가 저는 좀 음.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음. 실무자들만 애먹이는 그런 일을 왜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좀 더 이렇게 그 지지세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본인의 어떤 지향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날려먹었다. 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성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렇게 그 잘못 코치를 해준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한 세 단어 정도가 생각나는데 네. 특혜, 예.
이벤트, 네. 어거지. 네. 아유, 정리가 아주 잘 되셨네. 사실 비대위원장 된 것도 특혜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지금 또 당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달라고 네.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과연 이제 청년 정신에 부합되는가라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분이 임명된 것도 정치 이벤트적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력서 들고, 지원서 네, 당대표 들고, 지원서. 당대표 서류 들고 접수하는 것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온 거잖아요. 네. 이벤트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국회 밖에서, 담벼락 밖에서 출마 선언하는 것도 이벤트고, 본인이 들어오는 과정이 이벤트고 특혜로 들어다 보니까 이분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벤트와 특혜로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예.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기는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럼 마침 화면에 그 서류 접수 받는 분이 제가 아주 친한 후배더라고요. 네, 네, 그 여자. 아이고, 우리 후배님이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네. 참.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당대표 되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그냥 해프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해프닝을 왜 그러니까요. 연출했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앞날에 뭐 이번에 그 일들도 뭐 일종의 서사로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자기가 뭐 탄압을 당했다느니 모든 청년 정치가 이런 거대 정당에서 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하는 그런 서사를 만들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연출 자체가 그런 이벤트 자체가 상업주의. 그런데 정치적 상업주의죠. 이게 그 박수를 받는 그 핍박이어야 하는데 박수는커녕 비난과 조롱만 당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위한 이런 퍼포먼스였는지 의문이 간단 말이죠. 애초에 그 박지원 위원장을 좀 응원하던 정치인들도 좀 있었어요. 네. 하다못해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이 행동의 자체에서. 정치 전체가 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박대를 받으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우리의 품으로 영입의 안겨라. 손을 네, 내밀었을 우리의 텐데. 품으로 안겨라. 이럴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도 굉장히 아주 그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 민주당 엿먹이는데 이익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예. 도대체 그 박지원이가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그렇다면 나이 30이 안 된 젊은 지각 없는 정치 지망생에게 이게 그 스스로만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접수시킬 때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 얼굴이 좀 비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여성의당에서 일했던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진심. 이진심 씨. 네. 그분이 비쳤고, 그리고 이제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그 젠더리스 패션도 사실은 정의당 연상케 하는 모습이. 그 넥타이 매는 거. 그게 젠더리스 패션이라고. 이제 그게 좀 젊은 층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패션이에요. 성의 어떤 역할을 고정관념 없이. 통상 이제 넥타이하고 그런 거는 그렇죠. 이제 남성이 하는 그렇죠. 건데. 그 네. 젠더리스라고 우리 어릴 때는 유니섹스 이런 유니섹스, 요새 표현. 젠더리스 패션이라고. 옛날에 저 하는데. 김옥선 씨라고. 그렇죠, 김옥선 김옥선 씨. 씨. 그렇죠. 그 다시 돌아왔어요, 그 유행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를 끌고 갔던 그 스텝진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제 586들 중에서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팬 비슷한 분들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박지원 씨를 좋게 보는 거는 그래도 우길 줄 안다. 그러니까 뭔가 우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뭐 귀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X86 세대 중에서. 네. 젊은, 그러니까 586 그 형님들 중에서. 형님들, 네, 남자들이. 네. 야. 그러니까 우기는 것도 좀 귀엽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그 정치의 어떤 주체로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다. 그렇지, 이제 그냥 액세서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귀여운 액세서리. 아유, 뭐 우길 줄도 아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박지원이 귀에 들어가면 박지원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당주에 늘 있어 왔어요. 늘 어허. 있어 왔고 그런 목소리들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져. 지난번에 대선 패배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 책임이라고 막 떠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그래요? 이야기하는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도 읽지 않았으면서 경제학자라고 그러고 정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뭐 구체적으로 이니셜만. 이니셜은 근데 몰라요. 일반인들 몰라요. 모르는 잘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네, 맞아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예, 많아요. 사실 네. 이제 그 박지연이를 이용해 먹은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이제 정치 컨설팅이나 이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정통으로 정치학 공부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우리 뭐 박시영 대표나 이런 분들 우리 저기 이은영 소장님처럼 여론조사를 공부하셨거나 네.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정당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담당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 받으세요. 네.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말재주 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조어를 조합해가지고 맛있는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제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 여성의 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성. 다 여성의 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그 김옥선 씨 정말 예. 진짜 다시 돌아왔네 그 유행이. 예, 김옥선 네, 그분 맞아요. 아직 살아 계시는가 보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언제적 분인데요. 그분이 딱 그 넥타이 매시고 남성복 양복 입고 다니시고 예. 그 시절에. 왜 그랬나 그 양반은? 그 뭐 여성 정치가 이제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그때 남장을 하신 건지. 그렇죠. 저항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그 키 작고 노동하시던 이미자? 노동운동 하시던 여자 이미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지? 예, 너무 죄송합니다. 몇 년생이세요, 그분? 이 34년생이십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시겠네요. 예, 34년생이면은 90 다 됐네. 김장환 목사 나이 같은데, 예, 김장환 목사도 아주 굉장히 젊은 분인데 그 저분이 아마 대선도 나왔었을 거예요. 네, 네. 대선 나왔죠. 네, 대선 나왔었죠. 신민당인가? 시민당원에 하셨죠. 어. 그럴 겁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가셨다고 그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세대의 다른 여성 정치인하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참 이분한테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이분이 네.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셨어요. 진짜 진짜 의외의 메시지네. 진정한 그 성평등은 네. 그 여성들이 남성들과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그 옛날에 예. 네, 그래서 그런 복장을 또 하셨구나. 이분이 또 더 이상한 거는 네. 그 박근혜를 지지했었어요. 박근혜 씨를 또 박근혜 지지했어요. 여성이라서 지지했나?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민주화 운동 경력이 좀 있지 않나요? 그분? 그러실 거예요. 민주당에서의 좀 오래 활동하셨던 거. 충청동가에서 활동하셨을 거. 네. 네. 그래요. 과거에 또 전두환 때는 정치 규제를 당하기도 했고 말이죠. 해금됐습니다만은.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번에 박지원 통해서 많은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저기 예. 경험이라든가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 앞으로 정치의 이벤트적 요소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중요한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박지원을 불렀습니까, 비대위원장?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인입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추천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뭐 처참한 수준의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뭐 오늘만 해도 뭐 그 어렵게 그 청문회도 그렇죠. 안 했죠? 네, 안 했죠. 네, 박순애 저 사회부 총리. 네. 이 사람은 아들 생활기록부 첨삭 논란에 새로운 게 또 휘말리게 나왔네요. 됐고요. 네. 그리고 또 6급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관 출신 아들도 근무하는 그렇죠. 네, 황 사장 아들뿐만 아니라 우 사장 우 사장 아들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또 이 수사관 출신 아들도 광주 광역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 그렇죠, 아들도 그렇죠. 근무하고 있다. 또 있습니까? 네. 거의 뭐 태자당이야, 태자당. 이거는 뭐 아빠 찬스 아들들만 소복하게 모아가지고. 네, 아빠 찬스 아빠 찬스 그렇죠. 그 정부라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청년들, 특히 그 아빠 찬스에 분노했던 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창출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인데 여기 아빠 찬스의 전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고요. 그리고 그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의 그 일요일 날 발언이 알려진 발언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돼서 네. 지지율이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하방 경직에 의해서 멈추기는 했어요. 하방 경직이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마지노선. 마지노선에서 이번에 TK 쪽이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TK 쪽에서 3~4% 반등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위기다. 여기서 더 안 떨어지면 된다. 이 뭐 그쵸.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근데 그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 60~70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분들은 역대 대통령들을 10명은 봤어요. 박정희까지 하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거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지율을 이렇게 철회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프레지던시 영역이다. 그게 이제 프레지던시 영역이 이게 좀 학문적으로 정리는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한 사람이 이제 그 함성득 교수라든지 대통령학 최진 리더십 네. 그 박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 이제 대통령 다음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주요한 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생활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과 그 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지적인 측면도 들어 있어요. 뭐 옷을 좀 똑바로 입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바지를 꼭 뒤집어 입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입어야 앞으로 되는 거. 제대로 입는다든지. 예.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보여지는 면에서는 상당히 프레지던시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체화가 된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 60~70대가 보기에도 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은영 소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짧게 네. 정리하면은 대통령 감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짧게 판단하신 정리하면. 거죠. 무슨 말 이렇게 길게 하세요? 한마디로 다 끊어질 수 있는 거.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지던시가 잘 적용이 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왕학이 플러스 됩니다. 네. 유교적 동양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예.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 생각하는 대통령학과 좀 차이가 이제 존재하죠. 우리 보통 이제 프레지던트라는 어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전에는 대통령 왕이라든가 귀족은 나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부를 때 폐하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폐하 이런 건 폐는 큰 건물이에요. 건물 밖에 있는 겁니다. 건물 밖에서 임금을 부를 때 폐하 이래 부릅니다. 안으로 보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바깥에서 전하는 보는 뭡니까? 전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각하는 뭡니까? 각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높이 부를 때 그 네. 이제 각하, 전하, 네. 폐하, 마제스티 뭐 이런 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하라고 그랬잖아요. 저하, 맞아요. 세자한테. 저하라고 저하는 좀 맞아요. 그나마 좀 낮은 겁니다. 관저할 때 저게 관저자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제 프레지던트는 뭐 지던트가 위치입니다. 예. 나보다 앞에 앉아 있다. 평등한 자리에 있는데 나보다 의자가 살짝 앞에 있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프레지던트의 어원이. 저하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죠. 낮은 거죠. 그리고 이게 프레지던트라는 개념을 의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네. 의장. 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그리고 동등한 수준에서 이사회 의장, 뭐 이사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제왕학이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이라는 어휘를 쓰면서부터 제왕학이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옛날 과거에 왕이 가졌던 어떤 이 왕도 정치의 느낌 이런 것들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한국 대통령 누구 표현대로 해먹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잘못했잖아요. 네. 잘못했으면 앞으로 저희가 심기일전하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드립을 그게- 치는가 하면은 그렇죠. 어? 검사죠, 검사. 예. 아니 그거는 뭐예요? 게다가 뭐 자기들끼리 뭐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다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히 하는 이제 검사, 로이어들이 이제 과도한 법치주의자들의 특징일 수 있는데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의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장 정의롭고 완벽하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의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법은 곧 정의이다. 이거는 대단히
그 무리하게 엮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인이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2002년 대선 때 우리 회창이 형, 네. 그 아들 그 병역 문제와 그렇죠,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했다가 더 낭패를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네. 이게 97년이었나? 97년. 네. 97년에. 네. 예. 저처럼 이제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하고 법학 전공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늘 다투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어로 하면 룰 오브 로예요. 법에 의한 지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법은 지배를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이고 기능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 법치주의를 들이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하나의 좀 이 논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그 행태가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 김학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의 보편적 정의와 그다음에 절차적 정의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가 불법 출국하는데 그것을 잡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으로 어긋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법을 어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김학의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회적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망가도록 놔두는 게 더 중요한가? 여기에서 절차적 정의와 보편적 정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면. 네. 근데 법률가들은 법에 의한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니까 깜이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대선 때도 알고서 사실 뽑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지금 이 그 윤여준이 정리한 윤여준 그 전 장관이 정리한 그 내용, 프레지던시의 내용 중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이거를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정치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습득하고 체득하고 이걸 체계화시키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없이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와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그 도스태핑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들어가 글쎄 버리잖아요. 말이야. 이 검사 때 습관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 그래서 검사들하고 모임을 할 때 말입니다. 네. 그때도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할 지 만- 멋대로 혼자 떠들고 싶은 얘기만 떠들고 남 얘기 절대로 안 듣고 말이죠.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도 윤석열인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거는 습득이 안 돼 있는데 맨날 자유 얘기하잖아요. 자유라는 거는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또 체화가 돼 있는 검사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자유지. 그거는. 자기만의 자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자유도 아니고 네. 모든 이들의 그 권리로서 자유도 아니고.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30%까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30% 초반. 네. 20%대로 내려앉기는 좀 어려울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그러면 콘크리트가 깨진다는 깨지는 건데. 거예요. 그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부의 콘크리트층은 한 2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8, 29로 들어가면 뭐 25나 29나 뭐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이 이제 깨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 정당에서 지금 이미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이 여당에서 대통령을 보호할 그 명분과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 왜냐면은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가까이 밀착돼 있다가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겠다. 아하. 거리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TV조선에서 얼마 전에 보도한 건데 네. 이은영 소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네. 평가를 해주세요.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니 분명 위기감은 커진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고령층까지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조선 기자한테. 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야당은 뭐 40%, 50%가 돼도 언제 다 말 안 들어요. 다 말을 안 듣죠. 그리고 하여튼 20%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네. 10%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한 자릿수까지 되면 그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 20%가 되면 심리적 저항성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는 30%만 들어가도 벌써 이제 움직이지가 않고요. 20% 되면 관료와 측근이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네. 관료가 말 안 듣는다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관료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관료가 말을 안 들으면 첫 번째 안 들으면은 정책 집행 능력이 떨어지죠. 그냥 국정 동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뭐냐면 사정기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 이런 쪽에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절차적으로 이제 속도의 문제 때문에 흔히 하는 법적 규칙보다 조금 앞서가는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아니 그 청와대는 네. 아니고 대통령실에 그 암흑의 아들 건 이거는 내부 고발 아닌가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 안에서 아름아름 이게 지금 기자한테 살짝살짝 흘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송사들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오픈을 해버린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내부에서 이렇게 좀 딥스로커 아니어도 내부에서 이미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제 프레지던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에 6개월 안에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6개월 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1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6개월 예. 안에 다 끝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금 6개월 대통령실에 중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가 그 정보가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내부예요. 그렇죠. 내부에 보통 이제 국민의힘은 당정 교환이라든가 네. 이런 체계가 민주당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공화당, 민정당 시절에 당정 일체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공화당의 당의 직원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간에 청와대도 갔다가 정부도 갔다가 순환 보직을 합니다. 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당정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이 순환하고 일체를 하고 또 협의를 하는 구조가 그때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정청 회의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되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20명, 30명씩 국민의힘 당직자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순환 근무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명도 채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출신들? 들어와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불만이 폭발 직전이랍니다. 이런 상황들이 몇 명이 더 있어, 몇 명이 더 있어 이런 정보로 흘러나오는 거고요. 아마 제 예측컨대 더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 시스템은 그 민주당 쪽보다 국민이 훨씬 더 잘 옛날에 잘 돼 발달돼 있었어요.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공채를 해서 뽑잖아요. 기수 문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민정당 그 관료 공채 통해서 그게 이제 순환 보직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반면에 지금 이 현 정부에서의 문제점은 지금 내부의 윤핵관들이 벌써 이제 갈등을 하는데 인사 문제로 지금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그 7급에 넣으라 그랬는데 지금 인사 책임을 그 당시 졌던 그 장제원 의원이 안 넣어줬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둘 사이에 이게 약간 삐그덕 하는 게 잡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게 다 터져 나온 거죠. 네. 권성동 의원 그 말은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인사 외압이에요. 인사 외압이고 법적으로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이 젊은 친구가 후원금을 또 1,000만 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내관 매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전에도 1,000만 원 후원된 사람 그 저기 누구지 따라갔던 신씨.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저 관료들은 표 안 나게 권력에게 저항합니다. 표 안 나게 정말. 맞아요. 소심하게. 난 솔직히 홍남기가 문 대통령 엿먹이는 것도 그랬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막 그냥 그 입안에 혀가 된 듯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빅엿을 먹었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만들었잖아요. 홍남기가. 난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윤석열은 또 본인 자신도 관료 출신이고 네. 예, 관료들이 이제 윤석열을 매길 때는 윤석열도 눈치 못 채게 그렇죠. 매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아주 그 치밀하게 엿을 먹일 것이고 대놓고 반기를 들 세력은 바로 당이라고 보는데 여당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오랜만에 집권했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좀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빅엿을 먹고 있는 것이고 당정일체가 아니라 지금 검정일체가 됐어요. 네, 네. 그렇죠. 검찰 출신들이 대박이 네. 나고 벌써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후임 MC가 전직 검사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집권해도 음. 잘 보셔야 되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참 잘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잘 나눠 먹는 게 민주주의예요, 사실. 권력 분배를 네. 굉장히 좀 불온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가 좀 불순한 걸로 그리고 뭐 불이하고 부당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어떻게, 본질이 나눠 먹자예요. 어떻게 또 혼자 집권을 해요? 그쵸. 아니 맞아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지지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맞지 않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서 합법적으로 음. 조금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지 불평불만을 안 아니 그런 것도 안 건드리지. 해.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정무직이고 뭐 공직이고 관직이고 임직 있고 임명직이고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게 저기 잘 나눠야 돼요. 미국에서는 엽관제라는 그쵸. 표현을 쓰잖아요. 엽관제라고 하는데 이 엽관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냥할 때 엽입니다. 아. 관직을 사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은 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많은 관직들을 예. 우리 편들 코드 맞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취지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지나간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엽관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족했죠. 부족했어요? 아니 그 장관들 보면은 대부분 다 부족한 국회의원들이었는데 게 아니고 훨씬 역관지 너무 좁게 운영한 게 그렇지, 문제죠. 좁게 운영했죠. 너무 아, 좁게 그 말이. 운영을 했어요. 아. 조금 넓혔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네. 중심이 아니라 또 저 친문재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양하게 했어야 했다. 그렇죠. 특히 그 이제 정책 부분은 학자군에게 맡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말 검토를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평가를 할 제가 필요가 늘 있어요. 주장하지만 정책 전문가는 그냥 정책 전문위원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좀 명망 있고 네. 그리고 또 저기 시비거리가 없는 그런 학자를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그나마 그런 좀 진보 학자들을 데려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학자들 또는 관료에 관료들에게 맡겼죠, 그냥. 관료들에게 그냥 네. 떠맡기다시피 해서 정치가 기본적으로 갈등의 조정이잖아요. 그럼 명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현장에서 그것을 조정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중반부에 왔어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광고.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 보험, 종신보험 같은 장기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제로입니다. 자,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영문으로 .com
전화는 1800-7917이 되겠습니다. 1800-7917.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우산입니다. 아, 네. 우산. 네, 우산 N 양산 한번 펴보시죠. 아가타네요. 예. 가볍네. 예쁘다. 좋습니다. 예. 자, 장마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뭐 장마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시로 아침에 쨍쨍 해가 떴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우산은 정말 이 기후 변화 시대에 또 기후가 이 지랄 맞은 시대에 정말 필수품입니다. 잃어버릴 걱정 없는 장우산, 가방에 쏙 들어가는 휴대용 우산, 우양산 등 다양한 메이커 우산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포근한 일러스트가 포인트인 피에르 가르댕 포레스트 우산은 자외선 차단율 90% 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양산으로도 쓸 수 있는 완전 자동 우산도 준비되어 있어요. 암막 코팅이 돼 있어서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 제품으로서 활용성이 높습니다. 자, 가격 정보입니다. 피에르 가르댕 레인보우 자동 장우산 9,900원, 10,000원이 안 됩니다. 자, 아가타 심볼 엠보 자동 2단 우산 11,900원. 이외에도 많은 우산이 입점돼 있으니까요. 직접 보시고 유명 브랜드 아가타, 피에르 가르댕 우산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김용민닷컴은 우산 하나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산은 양산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죠? 네, 너무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고 20%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네. 지지율이 왜 내려가는지 모른다. 아는 정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놓고는 왜 여론조사를 또 비서실에서 했을까요? 글쎄 말이야.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더니 네, 여론조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확인 좀 해봐라 했고 아마 모든 여론조사가 같은 추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대선 때는 널뛰기였는데 네. 이건 모든 여론조사가 다 30%대 초반으로 네.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좀 뭔가 이 시점에 그 비상경보라도 울려야 될 텐데 뭐든 축제 나가고 말이죠. 보령에. 어?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30%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MB 때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게 검사회 대화 이후에 지지율이 확 내려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임기 초에. 네. 근데 이 지금 지지율이면은 청와대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좌불안석인지. 완전히 바늘방석이에요, 진짜로. 근데 아니래요. 대통령실에 그냥 황 사장 아들, 우 사장 아들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뭐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거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고 네. 아, 그렇지. 대통령을 구성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했고 그런 대통령실은.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정도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그 보수 패널인데 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서실장 사표 내고 네. 청와대 전 직원 사표 내고 물갈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지금 그 정도 계속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게 이제 대통령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참모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 몰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 문제지만은 뭐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실 안에서의 그 참모진들이 이 좀 고언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대통령한테. 예. 근데 지금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론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벌써. 아 그렇습니다. 네, 못할 것이다. 아, 비서실장 이름이 비서실- 김대기였군요. 네네네. 예. 그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제 워낙 관료로서 좀 그 평가를 잘 좋게 받는 분이긴 한데 이 대통령한테 직언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 보면 결국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가 어려우면은 김대기 실장을 대기 발령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사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을 많이 아는데 네. 기재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평가가 유능하다는 평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일면에는 아부 잘하고 술 잘 마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그렇지. 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네. 네. 관계성이 이제 좋다. 이런 것도 있고. 기재부 관료들이 네. 술을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죠. 네. 네.
검사 조직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기수 문화가 제대로 네. 적용되는 게 다른 산업부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기수 파괴되더라도 정년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근데 네. 기재부 같은 경우에 기수가 파괴되면 많이 나가요. 왜? 나가도 갈 데가 있거든. 아이고 참. 하여튼 저기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짜로 그러면 30%대로 내려앉을 때 지금 30%대인데 지금 다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이거는 국민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20%대로 내려앉으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받아들이겠다. 때는 예.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정, 음. 북풍 공작을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특히 이번에 그 서해안 네, 저 납북. 공무원 월북 사건 이어서 네. 동해안에 있었던 어부 이제 그 추방 사건까지 끄집어낸 이유가 흔히 하는 핵심 지지층이라도 지키자. 그렇지. 그다음에 보수층들이 지금 준동하도록 만들자. 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저는 더 이슈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중도는 잃을지라도 예. 보수는 지키겠다. 그 보수로 하여금 이 씹을 거리를 이제 제공해 주면서 그렇죠. 네. 그들로 하여금 윤석열을 계속 지지할 명분을 만들어 준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이게 지금 동력이 없어갖고 그거를 그럼. 지금 할 수가 사정이나 이런 그 국면 전환에 그런 요소들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뭐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저기 납북 저기 뭐지? 어부송환. 네, 어부송환. 그 명칭 흉악 어부송환. 흉악 어부송환으로 바꿨나? 예. 그 흉악 어부송환과 관련해서 이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그 국정상황 실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2주를 끌고 그러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 플러스 이것까지 하면 3주 정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여론의 반전이 지금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한 주 더 끌어봐야 지지율에 그렇게 크게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 새로운 카드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카드가 저는 별 나올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하잖아요. 이명박 네네. 정부 초창기 때 광우병으로 떨어졌잖아. 그래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는 뭘 하려고 하는 정부였어요. 그렇지. 하는 게 잘못한 건데 이 정부는 국정 목표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거 없는 정부예요. 그냥 뭘 할 생각이 없는 정부예요. 지금 이 정도 경제 위기면은 기재부 부총리라든가 또 총리도 이 흔히 하는 말로 기재부 출신입니다. 비서실장도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 정책이라든가 투자 전략 그다음 대기업이라도 찾아다니고 별짓 다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도 없고 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일은 저는 웬만해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요. 뭐 이런 그 이벤트를 만들어내도 이벤트라는 게 그 머드 축제 가는 이벤트, 네. 뭐 그런 수준의 뭐 빵집에 빵 먹으러 가는 이벤트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뭐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보령 머드 축제는 왜 갔을까요? 바람 쐬고 싶어서 갔겠지. 바람 쐬러. 너무 머드가 피부에 좋대요. 답답하니까. 아니 근데 글쎄 그걸 기획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게 지금 뭐 이제- 지지율이 뭐 높아서 뭐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그냥 뭐 대통령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다면은 또 그 기분에라도 한번 가볼 법한데 왜 갔을까? 그 충청권이잖아요, 보령이.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핵심은 이제 충청권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도 충청권이 결국 나중에 일부가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거든요. 30대가 넘어간 것과 충청이 넘어간 것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는 충청권이 핵심 지지 기반이다. 그래서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고차원적 해석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부근에서 술자리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수준을 그렇게 봐줘야 돼. 걔네들은 이게 정확해. 어제 이동영 TV에서 예. 이동영 작가가 예. 정말 그 직설을 했는데 제가 차마 옮기지는 못하겠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뭐라고 그랬어요? 못 옮기겠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아주 그 원초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면은 욕구에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 지금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음. 그 관료들 쪽에서 이제 안이 나온 게 영끌족에 대한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영끌족과 비투족을 왜 지원하느냐 내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료적 마인드의 한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기 위해서 경제 이제 여러 가지 찾다가 이제 영끌과 비투족을 거기가 이제 30, 40대들이 많으니까 지원하고 했더니 지금 이제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왜 내 세금을 저기다가 비투족과 영끌족한테 왜 주냐. 그게 네. 그 관료들이 일부 관료들이 네.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에 맞추어서 낸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렇죠. 20, 30대 네. 영끌족들이 네. 이자가 높아지면서 네.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이자 탕감이나 이런 것들 해주자. 네. 그런 식의 한 거잖아요.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지지자였거든. 그런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하는 말로 뭐든지 안 되는 상황.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두 개가 터지면은 이게 진짜 정말로 민심이 악화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북풍으로 어떻게 좀 재미 좀 보려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거예요. 권성동 네. 동풍 때문에 지금 본전도 못 찾았어요. 권선동일. 예. 아니 그 뭐 북풍 이야기의 연결 이슈인 것 같은데 대우조선 네네. 진압하겠다. 네, 이것도 네. 역시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하방을 막기 위한 그런 술책이 그건 이제 아닐까 뭐 싶어요. 과거에 이제 그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때도 이제 공안 정국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 보수층 결집시키겠다 네. 그런 취지인데요. 이 전형적인 하나같이 이렇게 낡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검찰총장 발상이죠. 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그 진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제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네. 대통령은 왜 지금 조선산업이 이 모양으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선산업에 있어서의 이 하청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또 대우해양조선이 지난번에 저거 뭡니까 현대중공업에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전에는 잘 나갔어요. 네. 대우해양조선도 물론 뭐 산업은행 지분으로서 거의 공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때부터 좀 약간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이제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불법이면 진압한다. 이거 과거에 이 권위주의 정권 때 검찰총장 좀 더 나가면은 군사정권 때 하던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사정권 때 청와대에 전부 다 군인들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진압한다면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한다면은 역시 그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겠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쪽만 결집합니까? 이쪽은 결집 안 해요? 그렇죠. 양쪽이 다. 그리고 이 무더위에 지금 진압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사고 날 것 같아 지금. 네, 그런 발상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하겠다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게 뭘 잘해야 되냐면요. 반대를 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집행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그럼 잘 따져야 돼요. 예. 지금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풍 문제, 동해에서 어부들 이 추방한 문제 있잖아요. 흉악범 어부들 네. 추방한 문제 이것에 정의용 실장이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를 트집 잡는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그다음에 대변인이 발표하고 홍보수석이 이야기하는 이 과정들에서 어떤 외압이라든가 정치적 기획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했죠. 예, 국정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아휴, 박홍근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기대해봐야죠. 예? 아니 뭐 이렇다 하게 권성동이 코를 좀 누르거나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든 쟤들이 뭐 좀 합의 봐줄 것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뭐 합의를 구걸하는 것 같고 좀 속 시원하게 야 너희들 우리 다수당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뭐 이런 위협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예. 우길 거 우기고 깔끔하게 할 건 하고 말 건 말고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야 되거든요. 예. 협상 안 할 거면 아예 그냥 국회 문 닫아 버리든가. 그렇지. 문 닫고 차라리 거리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든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저기 뭐야 네. 반정부 투쟁을 하든가.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아니 근데 제가 엊그저께 아주 굉장히 과거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셨던 종교계 인사를 만났어요. 이 양반이 이제 인권 운동과 또 종교
인으로서 활동 뭐 많이 하셨는데 평민당 시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민당 시절에 이 양반이 그 이제 뭐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또 감옥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평민당에 그 뭐 노동국장, 뭐 인권국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경찰서 와가지고 막 거의 멱살 잡기 일보 직전까지 막 협박도 하고. 그때 대단했죠. 네. 그땐 투쟁력이 아주 높은 때. 일찍 풀려났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당시에는 평민당의 덕을 보았다. 이런 어떤 그 평가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민주당은 무슨 세미나를 뭐 여는 정도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도 잘 안 해요. 세미나도 안 합니까? 코로나 이후로 국회의원들이 세미나 이런 것도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면도 있었겠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래서 이 말하자면 경쟁. 양김 씨의 그렇죠. 그 야당이 서로 선명성 경쟁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경찰서에 도착해서 지금 잡혀간 사람들을 끌어내느냐. 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경쟁이 붙었던 때였지. 그렇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민주당도 좀 웰빙 정당이 된 측면이 있어요. 예, 많이 웰빙 정당 됐고 특히 저 지난번 2020년 총선 이후에는 하나마나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그런 초선들이 다스포진하면서 민주당이 어느새 이제 뭐 귀족 정당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아니 야당 됐으면 이제 이로 인해서 그 불이익 받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마음을 얻어야지. 그렇죠. 어? 야당이 뭡니까? 저기 들야자입니다. 네. 들판에 있는 정당입니다. 네. 들판에 있는 정당. 반대하는 오포지션 당이에요, 파티, 어게인스트 반대하는 파티 거. 이런 겁니다. 반대하고 거스르는 정당이에요. 네. 또 이제 반대라는 말이 좀 오포짓 파티죠, 진짜. 네. 반대라는 말이 별로 이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기업체마다 레드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레드팀. 네. 레드팀이 뭡니까? 뭐 반대하는 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반대하는 거. 내주는 그래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죠. 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안 될 것,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 가지고 막 이렇게 대응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 또 거기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기 또 위협 요소들을 제거한 채 보다 더 나은 정책으로서 이제 뭔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 사회에서 국가에서 야당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전략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도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근데 참모는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 돼요. 비관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그게 전략의 기본이 돼야 그럼요, 되거든요. 우리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손자병법에서 백전불태다라고 합니다. 네. 지피지기면 네.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전략이.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야당이 철저하게 잘 싸우고 그다음에 또 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공영봉성 그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들 그거 우리가 여당 때 왜 안 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야당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탄압받아가지고 언론에 왜곡된 보도라든가 가짜 뉴스에 의해 가지고 집권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정권 뺏기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과방위를 차지해가지고 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정권 운영할 때나 이럴 때 전략적이지 못했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서 7만 명대. 예, 83일 만에 최다. 과학 방역인데 그렇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과학적 방역은 이제 말뿐입니다. 말뿐이고 그냥 수사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 방역이 아니라 문학적 방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는 극소수의 전문가들 의견만 듣는 방역 정책이다. 그 안철수 스타일이에요. 우리 공직 사회가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 방역이라고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들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생각에 맞는 극소수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의견 수렴해서 방역 정책을 변경을 한 겁니다. 물론 일부지만은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공직사회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공직사회 이완. 네. 이완이 되게 된 요인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인선이 안 됐어요. 아, 아직도 없습니까? 아직 안 했죠. 여기를 빨리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낙마됐다가는 지금 박순애 장관도 낙마해라 지금 이러는데 네. 낙마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앞에 2명이 다 낙마를 했거든요. 겁나서 지금 인사 못 하는데 빨리 인사하셔야 돼요. 네. 그 현재 백경란 질병청장하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은경 네. 청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청장은 그냥 교수예요. 그냥 교수예요. 그냥 감염병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런 거 전파되는지 이런 거 흔히 하는 세균 연구하는 교수예요. 근데 정은경 청장은 의사 출신에 메르스를 잘 처리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특진한 사람이에요. 네. 이 정책을 잘 이렇게 전파하고 수렴하고 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병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또 게다가 30년 동안 정은경 청장은 30년 동안 감염병이 어떻게 번지는지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이미 현장에서 그 노하우를 체득해왔던 사람이고 뭐 정모식이 뭐 그 사람은 교수였다면서요. 교수만큼 백모식이. 현실에 네. 저렇게 박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어떻게 지식은 알아도 기초 지식은 알아도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그 집단으로 교수 집단이 그렇죠. 예. 이게 보건복지부 가장 장관, 심해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갈등 요소가 많은 부처여가지고 정치인 장관들이 보통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그 약간 교수 집단이라고 그래 관료인가 그 좀 정치인이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두 번째 인사가 정치인이 갔는데 지금 이렇게 낙마가 된 거니까 지금 말한 그 정은경 청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월드컵에는 최고의 선수를 가는 곳이지 네. 선수를 키워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러 가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정부도 차라리 전 정부에서 썼던 노무현 정부에서 20년 전에 썼던 사람이라도 검증된 사람을 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유시민 장관을 쓰면 어떨까요? 아, 좋죠. 좋은데 이제 갈 리가 없죠. 예, 대통령이 없다고 보시는데 뭐 대통령이 없는 정부의 장관으로 가서 뭐 하겠어요. 예. 아니 그나저나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 하루 20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병상을 다 치웠다면서요? 윤석열이가. 아유, 진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를 그냥 다 엎어버리면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참 8월에는 하루 20만씩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다시 또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현상 대통령 하나 유지도 바뀌었을 뿐인데 참. 네, 진짜 한 달 후에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중앙일보 이정재인가 하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용이 아니라 윤석열 용인 줄은 제가 참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뭐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재명 네. 후보가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게 세대 교체의 인물이냐 아니면 정치 교체의 인물이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 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97세대가 어떤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이재명이 어대명으로 이제 결국에는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당대표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 이 민주당의 그 중심은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50년대생이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60년대생 네. 후보입니다. 세대 교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이 안 됐다고 세대 교체가 뭐 좌절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이시고 네.
이재명 의원이 64년생입니다. 64년생이에요. 예. 11살 차이고. 세대 교체네. 우리가 자꾸 근데 그게 이분이 학생 운동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대 교체로 자꾸 안 보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뭐 X86 세대들은 X86. 예. 그 달라지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뭐 386이었다, X세대. 486이었다, 586이었다 지금은 686으로 가고 있는데 네. X86으로 한 게 맞을 것 같고 박용진, 강병원 그리고 강훈식 이 인간들에게서 무슨 세대 교체의 그런 뭐 모양이라도 네.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기득권 세력에게 잘 보이는 그런 애송이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볼 수가 있겠어요? 걔네들 얘기하는 게 다 조중동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 도대체? 그리고 또 박주민은 빼주시네. 박주민 의원은 빼주시네. 박주민은 제가 특별히 미워하진 않습니다. 예,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욕도 제대로 안 먹는 애들이야. 지금 제가 거명한 사람들은 다 귀여움 받고 이렇게 두둔 받고 이런 친구들이 무슨 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이 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 아주 두꺼운 기득권 체계를 허물진 못하더라도 들이받아서 또 미움받고 그러면서 또 자기 철학과 정치 비전을 그렇죠. 제시하면서 또 견지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뭐 세대 교체든 정치 교체든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이, 강훈식이, 강병원이가 뭐 대단하다고 뭐가 있어요? 그 인간들이. 그러면은 민주당의 혁신과 그다음에 그게 정치 교체가 되든 세대 교체가 되든 그 아이콘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 의원 명단 보면서 봤는데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참. 근데 의원들 나름도 불만은 많을 거예요. 자기네들도 열심히 노력한다 얘기는 하시겠지만 이 정치에서 깃발을 든다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뭐 열심히 했겠지 뭐. 뭐 놀았겠어.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은 자기보다도 더 성과를 냈고 더 집요하게 네. 또 치밀하게 이 기득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애썼던 거 아닙니까? 왜 욕을 해? 지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욕을 해? 질투에 불과한 거지, 시기에 불과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말이야.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질투와 시기를 하면 자기 또 얘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질투와 시기를 하고는 그래놓고 또 기득권 언론들한테 또 이제 귀여움을 받아요. 이 제가 인간들은. 486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런 생각, 이제 586, X86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화 운동의 시기에서는 시대 정신을 대표했어요. 네. 대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흔히 하는 정치개혁 아젠다를 끌고 나올 때만 해도 사회 주류로서 확 떠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가치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비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걸 못 만든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우상호 의원은 아직도 민주화 시대에 머무르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역으로 이제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민주화 운동 시대는 벗어났는데 새로운 미래가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송영길 의원 같은 거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엄청난 지식이야. 경제, 정치, 행정, 뭐 문화, 예술, 외국어도 몇 개국어씩 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결국은 못 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은 중앙정치에 있지 않았지만은 실적을 쌓는다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론과 실제와 실적과 경험을 일관되게 하나의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 브랜드가 있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 철학, 이재명 정부는 이럴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는 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걸 해줘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다른 후보는 그런 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나도 대통령감이야. 나도 당대표 감이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 보여주는 근데 거예요. 너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이게 왜냐면 기회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그 개항에 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이 좀 있었던 요 분위기 속에서 박지원이라는 또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젊은 정치인까지 같이 섞여 있었던 요 시기가 자기 목소리를 상당히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뭐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목소리를 내질 못했다.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이 당대표 선거보다는 지금 이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핫해요. 이게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근데 지금 보면은 원내 총 17명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이 이낙연계가 2명 정도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친명계 쪽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없을 수도 있다. 정청래 의원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정청래 박찬대 정도는 저는 근데 들어올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그 드는데. 여성 그 경쟁이 좀 세인데 만약에 고민정, 서영교 두 의원이 다 들어오시면 박찬대 의원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박찬대 의원은 저는 들어올 들어올 것 수 같아요. 있을까요?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들어온다면은 네. 그럼 3명이 더 송갑석,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고민정, 서영교 둘 중에 하나 들어오면 2자리가 남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 윤영찬과 송갑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김용민 우리 PD를 비롯하여 이동영 작가라든가 좀 더 세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네. 전 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정당이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치 결사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동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지라고 해놓고 너 죽어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뭐 털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도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고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뽑혔는데도 불복하겠다라든가 네. 이런 쪽에 앞장섰던 분들, 저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뭐 최고위원을 떠나서 정치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이하고 송갑석이는 떨어뜨려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막 이렇게 뭔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한단 말이죠. 몇 달이 건너서 다음 순서로 윤영찬이 또는 네. 송갑석이 또는 윤영찬, 송갑석이 차례로 대표를 비난하고 당을 막 분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러면은 이제 2년 동안 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윤영찬하고 송갑석을 잘 뭐 타이르고 설득하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윤영찬이 지금 이낙연 아바타예요. 그리고 송갑석은 X86 아바타고 결국 얘는 그 세력의 그 보스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자기 지향 붙잡아 놓고 얘기해봐야 그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얘네들은 민주당을 2년 내내 분쟁과 갈등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총선에서 패배로 이끌 그런 세력입니다. 비판의 차이가 존재해요. 네. 대선 패배의 주범이 이재명이다. 그런 이야기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극단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가 왜 개항에 갔느냐 이런 비판해도 돼요. 네. 근데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해서 생긴 리스크들인데 이거를 이 적의 논리를 가지고 아군을 치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당하기에 저는 편이 좀 아니에요. 같은 편이 아니야. 얘들은. 곤란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추락하는 그 지지율을 보면서 중심축을 빨리 세워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이 중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설득하고 설파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가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다면 이미 동지가 아닌 거예요. 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비판에는 아무런 뭐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만 씹는 사람들, 결국 내각제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각제로 간다고 봅니다. 내각제로 못 가죠. 이게 이미 내각제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아니 이제 지금 생뚱맞게 내각제 합시다 하면 안 되지. 근데 윤석열이가 개판을 쳐가지고
정치가 완전히 거국내가 구성하자 이런. 최근에 그게 제가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내각제 이야기를 우리 진영에 제가 제일 먼저 꺼냈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꺼냈는데 제가 이제 오해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계열 쪽에 내각제 관련 책을 돌렸어요. 책을 그 돌렸는데 얘기하셨죠. 그걸 또 민주당에서 넘어간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들고 또 민주당 쪽에도 또 뿌린 거야.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각제론자가 아닌가, 저쪽하고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는가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진실을 확인해 본 그 결과 김진표 이 국회의장은 절대적인 대통령제 옹호론자, 대통령 그 중임제 개헌이 그 본인의 철학이다. 의안에 상정을 안 하시겠네요. 네, 이제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예. 저는 내각제가 한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각제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과거에 DJP 연대가 있었잖아요. DJP 연대도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민투표 붙이면 부결돼요, 내각제. 근데 정치권에서는 솔깃하거든. 그렇지. 특히 이제 물러나야 될 퇴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영원불변의 자기의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정계 개편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탄핵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권 내에서 임기 단축을 하고 현직 대통령이 내각제라든가 정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후임 내가 퇴임하고 난 후에 안전판을 보장받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나 자기 부인 혹은 장모에 대해서 수사 못하게 하는 거를 뭐 확약을 받고 임기 단축 동의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의 이제 이게 정치 기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0% 그런 물이 굴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알고 계시지만은 과거 탄핵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저를 거국 내각 총리시켜 주시면 이런 제안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유 그때 그 저 놓친 애들 네. 그 저 박근혜한테 네. 손학규 대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손학규도 그랬고 했잖아요. 김종인도 그랬고 뭐 어디 외국 나가려다가 저기 돌아왔다면서 자기가 총리로 이렇게 딱 컨택할 수 있을까봐 그 당시에 그 진짜 헛꿈꾼 사람들이 많아요. 개꿈꾼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 네. 그리고 아유 정말. 맞아요. 정계 개편 하려면 분당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민주당 내 분위기는 분당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치. 분당하려면 또 대선 주자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가지고 분당을 한다? 상당히 리스크하고 못 따라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네. 게 그 우리 이재명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자주 주셔야 돼요. 그렇지. 네. 그 저 나가지 못하게 이탈하지 문재인 못하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절대. 아예 판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제 개혁이 두려운 자들이고 겁쟁이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에 대해서 뭐 이들이 뭐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런 염려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이 정알못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좀 통합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은 또 대다수가 저는 이렇게 끌려올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인간들은 통합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잘못된 또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아, 얘가 지금 우리한테 고개 조아리는구나.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고요.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대요.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다. 공천 학살은 하지 말고 공천 안락사는 안 될까? 저기 하신다면 낙선운동. 아, 그게 공천학살이지 공천 뭐야. 안락사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죽도록.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운동들을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시민단체 할 때 했단 말이에요. 네. 낙천 낙선 운동 뭐 했거든요. 밖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은 그것을 않는다는 그런 제스처로서 그래서 하는 이제 거예요. 김용민 TV가 말이죠. 이제 그 3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중에 좀 쓸모가 없다 판단되는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뭐 한두 명 빼놓고 대다수예요. 그 지역구의 표적 낙선 공천을 표적 공천? 낙선 운동은 좀 위험하고 공천 운동을 벌일 생각입니다. 표적 그래서 공천 운동. 그 지역구에 내보낼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막 이름을 막 알리고 명망도 막 쌓게 하고 그래서 다 잘 준비된 후보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보내고 그 지역에서는
컷오프 같은 거 하지 마라. 니들이 뭔데 컷오프하냐?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라. 그것만 보장해줘도 전면적 경선 그렇지. 보장 받아내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 아이디어를 들자면은 네. 만약에 5선이면은 예. 페널티 50%, 아, 4선이면 좋습니다. 페널티 40%, 예. 3선이면 페널티 30% 이런 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김용민이가 누구를 뭐 되게 할 힘은 없어도 못되게. 못 되게 할 힘은 있어요. 제가 그 힘을 아주 선용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되게는 못해도 못되게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네. 뭐 저기 김엄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만의 힘으로는 뭐 모자라고 우리 여러 유튜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내보내야 할 사람들, 집에 가야 할 사람들은 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 하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찔리는 의원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좋네.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지역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은 그럼 되는 그것도 거죠. 뭐 나쁘진 네. 않지. 근데 뭐 쉽진 않을 겁니다. 몸들이 굳어가지고. 네. 예. 맞아요. 자, 정치 생쇼 여러분이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또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게 정치 개혁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해 놓고 저는 선수로 안 뜁니다. 예. 오해하시지 마시고 예, 저희 정치 생쇼와 함께 정치 개혁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연대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